에피쿠로스의 행복론. 어떤 사람은 그를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 중에 가장 영리한 인물이라고 하였지만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는 몸집이 좋은 돼지였다. 기원전 341년에 그리스의 섬 사모스에서 태어난 그는 에피쿠로스였다. 그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는 정말로 전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적지 않은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어둠 속에 묻혀 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그 출처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그의 전기마저도 그가 죽고 500년이 지난 뒤에 부활된 것이었다. 에피쿠로스는 18세가 되었을 때 아테네에 온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아테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아테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에피쿠로스는 아버지를 따라 오늘날 터키에 속해 있는 에페소스 지방으로 갔다. 그는 35세에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정원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케포스 정원이다. 이곳은 아테네에서 다시 꽃이 핀 민주주의의 중심지로 급속하게 부각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의 케포스 정원에서 만났다. 매우 은밀한 모임의 사람들도 이곳에서 개인 재산을 포기하고 공동으로 살았다. 여성과 노예들도 케포스에서는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심어주었다. 사람들은 케포스의 정신적 지도자와 그들의 풍습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았고 나눔과 집단 섹스가 성행한다는 뜬 소문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의 정원에 실제로 가본 사람은 현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낯선 지역, 이 문으로 들어오라. 상냥한 주인장이 빵과 물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그대를 기다리고 있노라. 이곳은 그대의 욕망을 깨워주는 곳이 아니라 잠재우는 곳이니라.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270년에 죽을 때까지 약 30년 가깝게 자신의 정원을 운영하였고 케포스 정원은 그 사이에 하나의 제도로서 자리를 잡아 그 후에도 500년 동안 그 성격을 유지하였다. 에피쿠로스가 정체불명의 케포스 정원에서 무엇을 체험하였고 가르쳤는지 이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추정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그의 저작물은 얼마 되지 않고 그마저도 파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그의 추종자들과 이에 못지않게 수많은 적대자들이 남긴 저서가 전해주는 그에 대한 정보는 매우 광범위하였다. 그의 제자들과 라이벌들이 매우 상이한 모습으로 에피쿠로스를 제각각 묘사해 놓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알곡과 추정이를 서로 분리해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후세에 들어 특히 의심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다가 또 다른 에피쿠로스의 모습을 계속 덧대는 바람에 결국 그의 모습은 그로테스크하게 변질되었다.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에서 급진적이고 시대를 초월하여 모던한 면은 그가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삶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철학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접근 방식이다. 에피쿠로스는 초감각적인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신과 종교는 그에게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일상적인 삶에서 죽음의 의미가 과대평가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도록 하여라. 선한 것은 모두 무엇이고 악한 것은 모두 무엇이더냐? 어디까지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더냐?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한 죽음은 아직 여기에 없다. 그러나 죽음이 여기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면 우리가 여기에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접근론은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논리적인 이성을 높이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찰력을 우리의 감각이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에 연결시켰다. 체험의 세계,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은 그의 관심 밖이었다. 에피쿠로스는 이 세계의 본질, 생성,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개관을 시도하지 않았고 이러한 철학적 태도는 그 이전의 수많은 그리스 철학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었다. 인간의 지식에는 결함과 한계가 있으므로 그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인식이론 대신에 그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감안했을 때에 성공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극히 현세적인 질문에 매달렸다. 에피쿠로스는 충분히 영악하여서 이에 대한 답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모순적인 본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했던 것이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출발점은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쾌락은 선이고 혐오감은 악이다. 유년기의 아이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은 불은 뜨겁고 얼음은 차갑고 꿀은 달콤하다는 사실만큼 명백하고 성인이라 하여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쾌락, 예를 들면 섹스, 음식, 알코올 등의 즐거움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 연락의 섬은 어디까지나 섬에 불과할 뿐 대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쾌락을 무조건으로 즐길 필요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은 지속적인 행복의 기초가 되기에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절대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과용도 경계하였다. 지나치게 즐기면 그 가치가 급락한다는 것이다.
작은 치즈 한 조각을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즐기는 것이 대학년을 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다. 즐거움을 꾸준히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탐욕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쾌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구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에 이성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이와 같은 통찰은 조급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고 삶의 작은 계기들까지 철저하게 음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수단은 불필요한 두려움을 스스로 해소시키는 것이다. 큰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역으로 불쾌감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도 효과가 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떨쳐버리고 공명심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돈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쁨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의존성은 지양될 수 있는 것이다.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이다.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수많은 지혜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정이다.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에 충실한 소위 쾌락주의자들은 수많은 작은 기쁨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내고 마음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흔쾌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러나 후세의 적대자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에피쿠로스를 페르나들의 정신적 지주로 왜곡하고 그들의 주장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비틀어 놓았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 쾌락과 고통. 에피쿠로스. 그의 이름을 들으면 쾌락주의, 향락, 욕망이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옹호했지만 그가 말하는 쾌락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었다. 그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 즉 아타락시아를 추구했다. 이는 절제와 금욕을 통해 가능했다. 에피쿠로스는 단순한 쾌락주의자가 아니라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한 현자였다.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41년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 기원전 270년 아테네에서 사망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다.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꼽힌다. 에피쿠로스는 35세 무렵 아테네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철학 공동체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철학을 연구하고 토론했다. 정원은 남녀노소, 귀천, 자유인과 노예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으며 이는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였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은 쾌락과 고통이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평온함과 만족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는 육체적 쾌락은 일시적이고 덧없지만 정신적인 쾌락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쾌락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계승하여 자신의 철학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는 영원하고 불멸하며 무한한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자론적 세계관은 에피쿠로스 철학의 근간이 되었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경험론적인 인식론을 펼쳤다. 그는 감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주장하며 이성이나 논리보다 감각 경험을 더 신뢰했다. 에피쿠로스는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정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철학적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즐겼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절제와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욕망은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으며 자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구 성과들은 에피쿠로스 철학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하고 있으며 그의 철학이 단순한 쾌락주의가 아니라 고통과 불안을 극복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심리치료사들은 에피쿠로스 철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고 있다. 에피쿠로스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욕망에 대한 절제는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행복 연구 분야에서도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우정, 감사, 만족 등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히며 현대사회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에피쿠로스의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검소한 삶에 대한 강조는 현대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데 영감을 준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잊히지 않고 계승되어 왔다. 이는 그의 철학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그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쾌락과 고통, 우정과 절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 에피쿠로스가 제시한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